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턱 끝으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단두대에 선 죄인의 마지막 모습과도 같아 보였다. 이거나 손이 안 떨어져 누가 장난치는 거야. 자네인가? 제발 그만두게 옆에서 덜덜 떨며 흐느끼듯 내뱉는 태우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본래의 성음을 잃은 지 오래였다. 나 역시 태우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내가 아니라고. 내 손목도 마치 누군가 쇠사슬로 퇴마매어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저리고 아프다고 말이다. 하지만 입술이 말라붙어 떼어지지 않았고 혀는 입천장에 굳어버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붓은 우리의 공포를 먹이 삼아 더욱 기세등등하게 화선지 위를 누비고 있었다. 먹물이 튀어내 하얀 도포자락의 검은 점들이 흩뿌려졌지만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원한 서린피가 튀는 것만 같아 소름이 끼쳤다. 붓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벌레의 다리처럼 꿈틀거리며 종이의 표면을 긁어대었고 그 움직임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이한 각도로 꺾이고 있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드러나는 글자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형체를 갖춘 문자들이었고 그 획순이 완성될 때마다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가 호기심이라는 어리석은 이름으로 불러낸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지금 분노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붓대는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휘어졌다가 다시 튕겨나갔다. 나는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며 손을 떼어내려 발버둥 쳤으나 붓을 쥔 손은 마치 내 신체의 일부가 아닌 남의 살덩어리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옴만이. 태우가 겁에 질려 의미를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려 했지만 그 순간 촛불이 거칠게 춤을 추며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갔고 방 안 구석진 곳에서 여인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파고들어 뇌수를 뒤흔들었다. 윤식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지만 나는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붓이 써 내려가는 글자가 그 먹물이 그려내는 궤적이 내 이름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붓은 종이의 중앙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뱀이 먹이를 낚아채듯 맹렬한 속도로 첫 글자를 써내려갔다. 죽스. 그 한 글자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죽음. 이것은 단순한 점괘가 아니었다. 우리가 장난삼아 물었던 과거에 언제 급제하겠습니까? 따위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다. 붓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피를 토하듯 진한 먹물을 쏟아내며 다음 글자들을 이어나갔다. 획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년옌, 월외, 일리, 구체적인 숫자들이 내 눈앞에서 춤을 추듯 나타났다. 정사년, 10월, 초닷새. 그것은 먼 미래의 날짜가 아니었다. 바로 며칠 뒤, 코앞에 닥친 날짜였다. 그리고 그 밑에 너무나도 익숙해서 소름 끼치는 이름 석자가 적히기 시작했다. 나의 이름, 최현수. 내 이름의 마지막 획이 그어지는 순간 붓은 마치 모든 힘을 소진한 듯 툭 하고 쓰러지며 우리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와 동시에 밖에서 번개가 내리꽂히며 창호지 문을 하얗게 밝혔다.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나는 보았다. 문 밖에 서 있는 갓을 쓴 검은 그림자가 비바람 속에서도 미동도 없이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형상을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나는
그대로 뒤로 낮아빠졌다. 손바닥에는 붓대가 남긴 붉은 멍자국이 선명했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윤식은 엎드린 채 구역질을 해대고 있었고 태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봤어, 자네들도 봤나? 문 밖에 누군가 있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촛대를 집어들고 문 쪽을 비추었지만 거기엔 빗줄기만이 세차게 들이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내 뇌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번개가 치던 그 짧은 찰나, 문틈 사이로 보이던 그 형형한 눈빛을, 그것은 산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깊은 원한과 슬픔, 그리고 사리가 뒤섞인 지옥에서 갓 기어나온 악귀의 눈빛이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화선지를 바라보았다. 검은 먹물로 쓰인 나의 이름과 날짜. 그것은 마치 염라대왕이 보낸 저승 통지서처럼 흉측하게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불과 2시즌 전. 우리는 이토록 끔찍한 결말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성균관의 엄격한 규율과 빡빡한 학업에 지친 우리는 잠시 일탈을 꿈꾸며 외진 곳에 위치한 나의 본가 별채로 몰래 숨어들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고 술 한 잔 걸치며 시시콜콜한 농담이나 주고받던 중이었다. 화제는 자연스레 한간에 떠도는 괴담으로 흘러갔고 평소 기이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던 태우가 품속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이게 뭔지 아나? 청구야단 필사본인데 아주 기묘한 술법이 적혀 있어. 붓에 혼을 실어 미래를 묻는다는 주필 접이띠라는 걸세. 태우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나와 윤식은 코웃음을 쳤다. 에이, 선비가 괴력 난신을 입에 담다니. 다 부녀자들의 헛된 미신일 뿐이네. 윤식이 핀잔을 주었지만 태우는 굴하지 않고 낡은 붓 하나를 꺼내 보였다. 털이 다 빠지고 대나무 대가 갈라진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붓이었다. 이 붓은 내가 장터의 늙은 무녀에게서 어렵게 구한 것이네. 억울하게 죽은 선비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다더군. 자, 심심풀이로 한번 해보세. 혹시 아나 이번 과거 시제를 알려줄지. 술기운 탓이었을까? 아니면 무료함을 달래고 싶은 치기 어린 마음 탓이었을까? 우리는 결국 태우의 제안에 넘어가고 말았다. 탁자 위에 화선지를 펼치고 먹을 갈았다. 먹이 갈리는 소리가 유난히 서걱거렸지만 빗소리에 묻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셋이서 붓대를 감싸 쥐고 태우가 책에 적힌 주문을 웅얼거리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킥킥거렸다. 누군가 일부러 힘을 주어 붓을 움직이는 씨앗을 하면 거참 장난하지 말게 하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장난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내리기 시작했고 촛불이 이유 없이 흔들렸으며 우리의 손안에 있는 붓이 마치 심장이 뛰는 생물처럼 펄떡거리는 진동을 전달해왔기 때문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났다. 바닥에 흩어진 화선지 위에는 정사년 10월 초닷새 최현수 사스라는 글자가 뱀 문신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10월 초닷새. 오늘이 10월 초이튿날이니 불과 사흘 뒤였다. 사흘 뒤에 내가 죽는다고 이 무슨 터무니없는 저주란 말인가. 나는 애써 부정하려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이건 다 헛소리야. 태우, 자네가 장난친 거지. 날 놀래주려고 미리 연습해온 거잖아. 그렇지. 나는 태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제발 그렇다고. 장난이었다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태우의 눈동자는
여전히 허공을 맴돌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헛소리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분이 오셨어. 붓이 뜨거웠어. 태우의 반응은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했다. 윤식은 구석에 처박혀 무릎을 감싸 안고 벌벌 떨고 있었 그때였다. 툭, 투둑,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비가 새는 것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석갈의 틈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한 방울씩 맺혀 떨어지고 있었다. 빗물이 아니었다. 비릿한 쇠 냄새가 진동하는 그것은 분명 피였다. 피방울은 정확히 내 이름이 적힌 화선지 위로 떨어져 내 이름 석자를 붉게 물들여가고 있었다. 먹물과 핏물이 섞여 기괴한 검붉은 색으로 번져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단순한 환각도 아니다.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근기를 건드렸고 그 대가로 무언가 끔찍한 것이 이 방 안에, 아니 내 운명 속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불어 닥치자 꺼질 듯 위태롭던 촛불이 기어이 훅 하고 꺼져버렸다.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방 안을 삼켰다. 시각이 차단되자 청각과 촉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다. 빗소리 사이로 젖은 집신이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질질, 질질. 소리는 문 밖 마루에서 시작되어 점점 방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문고리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잠그지 않은 문이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기척이 느껴졌다. 찬바람과 함께 비냄새, 그리고 오래된 무덤에서나 맡을 수 있는 퀴퀴한 흙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다. 누구냐. 나는 어둠 속을 향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모기 울음소리처럼 작게 새어나왔다.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다. 그것은 사람의 성대를 통해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공기 자체가 진동하여 만들어내는 소리 같았다. 약속은 지켜야지.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기이하게 익숙했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가.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공포가 사고를 마비시켰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붓을 놓아둔 탁자에 부딪혔다. 탁자 위에 있던 벼루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조차 어둠 속의 존재를 쫓아내지는 못했다. 윤식의 흐느낌 소리가 멈췄다. 태우의 중얼거림도 멈췄다. 방 안에는 오직 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불청객만이 존재하는 듯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나는 품속에서 부시쌈지를 꺼내려 손을 더듬거렸다. 불을 켜야 한다. 빛을 봐야 한다. 손이 덜덜 떨려 부시돌이 잘 잡히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부시를 쳐서 불꽃을 일으켰다. 몇 번의 헛손질 끝에 겨우 작은 불씨가 튀었고 그 찰나의 불빛이 방 안을 비추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내 바로 코앞에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얼굴을 한 젊은 선비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그의 눈은 흰자위가 없이 검은 동자로만 가득 차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젖은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도포자락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아니, 자세히 보니 그것은 물이 아니라 먹물이었다. 그가 입을 열자 검은 먹물이 주르륵 흘러나왔다. 10월 초닷새. 잊지 말게나, 벗이여. 그 말을 끝으로 붓이 불똥이 사그라들며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귓가에는 붓이 종이를 긁는 소리, 즉, 스윽 하는 그 섬뜩한 소리가 환청처럼 계속해서 들려왔다. 사흘. 나에게 남은 시간은 단 사흘. 붓이 예언한 죽음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다. 저 얼굴, 저 목소리, 그리고 벗이라는 호칭. 도대체 그는 누구이며 왜 나를 데려가려 하는가? 의식을 잃기 직전 나는 10년 전 이 별채에서 일어났던 잊고 싶었던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비극은 이미 오래전에 잉태되어 있었던 것이다. 가을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비추었지만 그 빛은 따스함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상갓집 빈소에 켜놓은 촛불처럼 서늘하고 창백했다. 나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며 겨우 눈을 떴다. 지난밤의 일이 차라리 지독한 악몽이었기를, 술에 취해 빚어낸 헛것이었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현실은 냉혹했다. 방바닥에는 여전히 그 흉물스러운 화선지가 놓여 있었다. 밤새 말라버린 먹물은 이제 검붉은 딱지처럼 변해 있었고 그 위에 적힌 정사년 10월 초닷새. 사스라는 글자는 햇빛 아래서 더욱 선명하고 도끼 어린 형상으로 내 눈을 찔러왔다. 방 안 공기는 곰팡내와 묵은 먼지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비릿한 쇠냄새로 가득 차 있어 숨을 쉬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옆을 돌아보니 윤식은 마치 가위 눌린 사람처럼 식은 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고 그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반면 태우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손톱으로 방바닥을 긁어대고 있었다. 지워야 해, 지워야 해. 그의 손가락 끝은 이미 문드러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태우에게 다가갔다. 태우, 정신 차리게 날이 밝았네. 그만하게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자. 태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나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총기 넘치던 태우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허이연 막이 낀 듯 탁하게 풀린 눈동자가 나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아니,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서 있는 무언가를 보는 듯했다. 태우가 희죽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자네, 등 뒤에 엎혀 있구먼. 아주 무겁겠어. 그의 목소리는 긁힌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나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낡은 병풍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태우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밤의 공포가 가시지 않아서인지 양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어깨에 턱을 괴고 차가운 숨결을 불어넣는 것만 같았다.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와 마루로 나섰다. 맑게 개나늘과 평온하게 지저귀는 참새 소리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세상은 어젯밤의 공포를 전혀 모르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마당을 쓸고 있던 늙은 하인 방 노인이 나를 보더니 빗자루를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도련님, 안색이 왜 그리 창백하십니까? 밤새 가위라도 눌리셨는지요? 나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 고개만 대충 끄덕이고는 우물가로 향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면 이 끔찍한 환각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린 뒤 세숫대야에 쏟아부었다.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것을 보며 안도하려던 찰나. 물의 색깔이 순식간에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먹물을 한 바가지 쏟아부은 듯. 투명했던 물은
금세 칠흑 같은 검은 액체로 변해 소용돌이 쳤다. 그리고 그 검은 수면 위로 내 얼굴이 비치는데 그것은 내 얼굴이 아니었다. 물에 퉁퉁 불어 터지고 눈이 파먹힌 끔찍한 형상이 나를 올려다보며 입을 벙긋거리고 있었다. 사흘. 으악, 나는 비명을 지르며 세숫대야를 발로 차 엎어버렸다. 검은 물이 사방으로 튀어 내 도포 자락을 적셨다. 하지만 다시 보니 바닥에 쏟아진 것은 그저 평범한 맑은 물이었고 내 도포 역시 깨끗했다. 박노인이 놀란 눈으로 달려왔다. 도련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미쳐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미쳐버린 것일까?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가 보낸 정갈이 도착한 모양이었다. 나는 억지로 정신을 수습하고 대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머리 위에서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렸다.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날린 것과 동시에 기와장 하나가 내 발치 바로 옆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튀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만약 한 걸음만 더 빨랐더라면, 아니 반 걸음만 더 내디뎠더라면 내 머리통은 저 기와장처럼 박살이 났을 것이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지붕 위에는 고양이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 멀쩡하던 기와가 저절로 떨어질 리 만무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젯밤 붓이 예언한 죽음이, 그리고 오늘 아침 세숫대야 속에 환영이 경고한 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죽음은 이미 내 곁에 도사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절벽 끝으로 밀어넣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성균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이 많은 곳, 양기가 넘치는 곳으로 가면 이 음습한 기운을 떨쳐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박노인에게 윤식과 태우를 부탁하고 허둥지둥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철벅하는 젖은 발소리가 따라오는 환청은 멈추지 않았다. 거리를 걷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치 내 죽음을 모의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저 자야. 곧 죽을 자야. 사흘 남았대. 환청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었다. 나는 귀를 틀어막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저잣거리 모퉁이를 돌던 중 낡은 책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책방 앞 가판대에는 여러 서책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중 유독 낡고 색이 바랜 서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나는 그 책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책을 펼치자마자 낯익은 필체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힘차면서도 어딘가 처연한 느낌을 주는 흘려쓴 초서체였다. 책장을 넘기던 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 필체는 어젯밤 붓이 저절로 움직이며 써 내려갔던 그 글씨체와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그 책, 알아보시는 구려. 책방 주인이 공방대를 물고 나오며 말을 걸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책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 책의 주인이 누구였소? 내가 묻자 주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기억을 더듬었다. 글쎄요. 한 10년쯤 되었나 과거 공부하던 젊은 선비가 맡겨두고 간 것인데 찾아가질 않아 그대로 두었소. 아주 재주가 비상한 친구였는데 안타깝게도 요절했다는 소문만 들었지요.
10년 전 요절한 선비, 그리고 나와 같은 필체,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선비의 이름이 혹시 한서준이 아니오? 주인이 무릎을 탁 쳤다. 맞소, 한서준. 기가 막히게 시를 잘 짓던 그 선비 말이오. 헌데 선비님은 그를 어찌 아시오? 한서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잊고 있었던, 아니에서 봉인해 두었던 10년 전의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왔다. 당시 나는 갓 약관을 넘긴 나이로 이곳 별채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준은 나와 함께 공부하던 동문수학의 벗이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학문적 깊이와 문장력은 당대 제일이라 칭송받을 만큼 뛰어났다. 우리는 형제처럼 지냈으나 한편으로 나는 그의 압도적인 재능에 맹렬한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 부유한 명문가 자제인 내가 가난한 촌부의 아들에게 학문으로 뒤처진다는 사실은 내 자존심을 갉아먹는 독충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바로 어젯밤 우리가 주필 의식을 행했던 그 사랑방에서. 세간에는 그가 학업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졌지만 그날 밤의 진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으나 외면했던 진실이 있었다. 나는 책을 산다는 핑계로 서둘러 값을 치르고 책방을 빠져나왔다. 책을 품에 안고 걷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어젯밤 나타난 귀신. 그 창백한 얼굴이 서준의 얼굴과 겹쳐졌다. 왜 몰라봤을까?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얼굴을 잊게 만든 것일까? 아니면 죄책감이 내 눈을 가린 것일까? 서준이 죽던 날은 지금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던 가을밤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정사년 10월 초닷새였다. 소름이 돋았다. 어젯밤 붓이 써내려간 날짜는 단순한 미래의 예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준의 기일 지르이였다. 10주기가 되는 바로 그날, 서준은 나를 데려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억지로 몸을 이끌고 다시 별채로 돌아갔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원한의 근원지가 바로 그곳이라면 해결의 실마리 또한 그곳에 있을 터였다. 별채로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는 아까보다 더욱 흉흉해져 있었다. 윤식은 이제 헛소리를 하며 피를 토하고 있었고 박노인은 의원을 부르러 나간 상태였다. 방 안에 홀로 남은 태우는 이제 벽을 보고 서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서준이가 춥다고 해. 물이 차갑다고. 벼루가 무겁다고. 나는 태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다. 태우, 정신 차려. 서준이라니. 자네가 서준을 어떻게 아는가? 자네는 10년 전에는 이곳에 있지도 않았잖아. 태우는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기괴하게 웃었다. 현수야. 왜 그때? 왜 모른 척 했어? 내가 죽어가는데. 왜 보고만 있었어? 그 목소리는 태우의 것이 아니었다. 낮고 서늘하며 깊은 원망이 서린 서준의 목소리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태우를 밀쳐냈다. 태우는 집단처럼 쓰러지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10월 초닷새. 우리 같이 가자. 친구야. 그 차가운 물속으로.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서재 책장에 부딪혔다. 우수수 떨어진 책들 사이로 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때 책장 깊숙한 곳, 쥐도 파먹지 않을 만큼 구석진 틈새에 숨겨져 있던 낡은 일기장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서준이 죽기 전날까지 썼던 비망록이었다. 내가 10년 전
사건이 있은 직후 겁에 질려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바로 그 책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비망록을 집어들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서준의 절절한 고뇌와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과 의심이 교차하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현수는 나의 둘도 없는 벗이다. 하지만 요즘 그의 눈빛이 낯설다. 내가 쓴 시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살기를 느낀 것은 착각일까? 누군가 내 벼루에 독을 탔다. 붓끝이 닿을 때마다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다. 이 집안의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 한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순간 나는 숨이 탔을 것 같았다. 독, 그리고 살해. 서준은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당시 서준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그가 남긴 유서를 조작하고 타살의 흔적을 묵인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으로 가장 이득을 본 것이 나였기 때문이다. 그가 사라진 뒤 나는 과거에 급제했고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 나의 침묵, 나의 방관, 그것이 서준을 원기로 만든 것이었다. 밖에서는 다시금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 어제와 같은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태우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줘. 잘못했어. 라고 울부짖다가 다시 서준의 목소리로 죽어. 를 반복했다. 나는 비망록을 품에 안고 털썩 주저앉았다. 단순히 귀신이 씌인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과응보였다. 10년 전 묻어버린 죄악이 썩지도 않고 그대로 개사터져 나와 나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사흘 뒤 10월 초닷새. 그날은 서준이 죽은 날이자 내가 죽어야 할 날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다. 억울함에 사무쳐 구천을 떠도는 친구의 영혼을 달래주지 못한다면 나는 죽어서도 그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서준의 환영을 향해,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서준아, 내가 밝혀내마. 네가 자살한 것이 아님을, 누군가 너를 해쳤음을, 그리고 내가 비겁하게 도망쳤음을 세상에 알리마. 그러니 제발 윤식과 태우는 나다오. 놈들은 죄가 없다. 죄인은 나 하나다. 나의 외침에 대답하듯 방문이 쾅하고 닫히며 촛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다시금 그 서늘한 기운이 내 목을 감싸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어떤 결의가 내 안에서 솟구쳐 올랐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한다. 10년 전의 그날 밤, 도대체 누가 서준의 벼루에 독을 탔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것인지 기억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설령 그 끝에 나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기와 지붕을 뚫을 듯 두드려댔고 마당은 이미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로 거대한 배처럼 변해 있었다. 나는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 아래 홀로 앉아 있었다. 태우는 기진맥진하여 방구석에 쓰러져 잠들었고 윤식은 고열에 시달리며 간간히 헛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내 손에는 10년 전 서준이 남긴 비망록이 들려 있었다. 낡고 바스라질 듯한 종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천근만근이나 되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독도. 서준은 분명 독을 언급했다. 누군가 자신의 벼루에 독을 탔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독은 어디서 왔으며 누가 넣었단 말인가? 그리고 왜 나는 그때 그 냄새를 맡고도 모른 척했는가? 기억의 파편들이 폭우 속의 빗방울처럼 어지럽게 흩날렸다.
나는 무언가 결심한 듯 비망록을 품에 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박노인. 이 집안에서 30년을 넘게 일해온 늙은 하인. 그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었다. 어제 내가 물을 기를 때 보였던 그의 당황한 기색. 그리고 서준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때렸지만 내 안에서 타오르는 의욕의 불길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행랑채 구석진 방. 희미한 등잔불이 새어나오는 박노인의 거처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박노인은 진보다리를 싸다가 화들짝 놀라며 엉덩방아를 뚫었다. 도련님이 밤중에 어인일이십니까?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이 흉흉한 기운을 감지하고 혹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야반도주를 꾀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나는 젖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방 안으로 들어서 문을 쾅 닫았다. 어딜 가려는 것인가. 서준이가 돌아왔는데 자네만 살겠다고 도망칠 셈인가. 나의 서슬퍼런 일갈에 박노인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도련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그저 늙은이가 노망이 들어 헛것이 보여서. 나는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거짓말 마라. 10년 전 그날 밤. 서준이 죽던 날 밤에 자네가 사랑방 주변을 서성이는 걸 본 사람이 있어. 말해라. 그날 누구를 보았느냐? 누가 서준의 방에 들어갔느냐? 박노인은 덜덜 떨며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빗소리는 더욱 거세게 고막을 때렸다. 나는 품에서 비망록을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뭔지 아는가? 서준이가 남긴 글이다. 벼루에 독이 있었다고 적혀 있어 자네가 입을 열지 않으면 서준의 원혼이 자네를 먼저 찾아갈 것이다. 어제 태우가 빙이 되어 하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다음은 자네 차례야. 원혼이라는 단어에 박노인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다.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치며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썩어 문드러진 비밀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주 늦은 시각에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신 분이 계셨지요. 손님 누구란 말이냐? 박노인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나는 답답함에 고함을 질렀다. 누구냐고 묻지 않느냐 대감마님. 대감마님의 최측근이신 호판 대감댁 집사였습니다. 호판 대감. 아버지의 정치적 동지이자 조정의 실세인 김대감의 집사라니. 머리가 멍해졌다. 박노인의 말은 이어졌다. 그자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도련님과 서준 도련님이 공부하시던 사랑방 쪽으로 갔지요. 잠시 후 그가 나오고 나서 저는 호기심에 사랑방 창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준 도련님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박노인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침을 꿀꺽 삼켰다. 누군가 서준 도련님의 벼루에 가루 같은 것을 털어넣고 있었습니다. 누가 호판댁 집사가 그랬단 말이냐? 아닙니다요. 그분은 이미 나가셨고 그 가루를 넣은 사람은 박노인은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바로 도련님의 부친 우리 대감마님이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청렴결백을 가훈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선비의 도리를 강조하시던 아버지가 서준을 죽이려 했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이다.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서준이는 아버지가 아끼던 제자가 아니더냐. 나는 박노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치켜들었지만 내 주먹은 허공에서 멈췄다. 10년 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준이 죽고 난 뒤 아버지는 슬퍼하기는커녕 묘하게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다. 그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사건을 덮으려 하셨다. 과거 공부가 힘들어서 그런 게다. 차만 마음이 약해서야 원. 그렇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기억났다.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왜 아버지가 서준이를? 나의 힘없는 물음에 박노인은 품속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내밀었다. 그날 밤 서준 도련님이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실패하고 아궁이 옆에 흘린 것을 제가 주었습니다. 태워버리려다 혹시나 하여 간직하고 있었습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불에 그을리고 구겨진 종이였지만 그 내용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서준이 아버지에게 보내려던 상소문의 초안이었다. 조정의 과거 시험이 부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김대감과 결탁하여 시제를 미리 유출하고 특정 가문의 자제들을 합격시키려는 음모를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부디 이 불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서준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김대감과 손잡고 과거 시험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순진하게도 그것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아버지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제자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린 것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내가 과거에 급제했던 그에 나는 내 실력으로 합격했다고 믿었지만 돌이켜보면 시제가 내가 며칠 전 아버지 서재에서 보았던 책의 내용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나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미리 빼돌린 시제였던 것이다. 나의 급제는 서준의 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다. 나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헛구역질을 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명예, 이 관직, 이 모든 것이 친구를 죽이고 얻은 더러운 전리품이었다니. 서준이 원기가 되어 나타난 것은 당연했다. 그는 단순히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스승과 벗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살해당한 것이었다. 벼루. 그 벼루는 어디 있느냐?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아버지의 죄를 입증할, 그리고 서준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가. 대감마님께서 깨뜨려 버리라 하셨지만 너무 무서워서 뒷산 성황당 고목 아래 묻어두었습니다. 가자. 당장 가서 파내야겠다. 나는 멍하니 앉아있는 박노인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갔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우리는 진흙탕을 뒹굴며 뒷산으로 향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나무들의 그림자가 마치 귀신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성황당 고목 아래 도착했을 때 나는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빗물과 흙탕물이 뒤섞인 구덩이 속에서 마침내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다. 헝겊에 쌓인 묵직한 물건, 꺼내어 헝겊을 풀자 반으로 쪼개진 검은 벼루가 나타났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벼루 안쪽에는 말라붙은 먹물 자국이 선명했다. 나는 벼루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다. 비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먹향기 사이로 희미하게 풍겨오는 독특한 향이 있었다. 그것은 쓴 아몬드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살구 냄새 같기도 한 기묘한 향기였다. 비소피수였다. 무색무칠하지만 불순물이 섞이면 특유의 냄새가 나는 맹독. 아버지는 이것을 먹에 섞어 서준이 붓을 빨 때마다 서서히 중독되게 만들었고 마지막 날 치사량을 넣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그때였다. 찾았구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심장이 개는 듯했다. 태우의 목소리였다. 아니, 태우의 몸을 빌린 서준의 목소리였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흠뻑 젖은 태우가 맨발로 빗속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흰자위가 없는 검은색이었지만 어제와 같은 살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깊은 슬픔과 회한이 그 눈동자에 가득 차 있었다. 서준아. 나는 벼루를 껴안은 채 무릎을 꿇었다.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비겁해서 너를 알아보지 못했다. 네가 죽어갈 때